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30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우리가 중국사로 돌아와서 송나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북방 민족들의 약간 침입을 받았는데 북방 민족들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덧 중국사를 진짜 많이 공부했어요.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앞으로 송원 명청을 각각 1시간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나라부터 시작해서 송나라의 건국과 변천, 송나라의 경제와 문화, 송나라를 압박했던 북방 민족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계를 다시 당나라 때로 돌려야 돼요. 당나라에 의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가볼게요. 자, 당나라가 안사해 난 이후에 지방에 있는 지방 장군들이었던 절도사들이 전국에서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가 여러 개의 세력으로 쪼개지게 되고 결국에는 절도사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다시 한번 재개된 분열의 시기인 5대 10국 시대예요. 그리고 이 5대 10국 시대를 통일을 해서 다시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나라가 바로 송나라 되겠습니다. 자, 이 송나라를 건국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조광윤인데요. 중요한 거는 조광윤이라는 이름보다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에요. 자, 이 사람 무엇이냐? 절도사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재밌는 그림도 있어서 갖고 왔어요. 조광윤이 신하들이랑 같이 축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무래도 뭐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몸 같은 것들을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재밌는 그림이 남아 있네요. 축구공이 여기도 하나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좋습니다. 자, 아무튼 절도사 출신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조광윤. 생각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자기처럼 다른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조광윤은 중앙 집권 체제, 중앙으로 권력을 모으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송원명청을 공부를 할 때는 각각의 나라에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도 송나라에서 핵심 포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광윤은 문치주의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문치주의는 뭐냐? 문신 위주로 정치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신하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싸움, 무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무신과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 같은 내용들을 담당하는 왜? 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원래 당나라 말기에는 절도사들이 지방에서 마치 자기들이 왕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서 힘이 강해졌는데 그러지 못하게 무신들,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키고 대신 문신들 위주로 정치를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문치주의라고 하고요. 송나라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반드시 별표 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 이렇게 문치주의의 결과 힘을 얻은 문신들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냐?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자, 사대부는 쉽게 이야기하면 유교 지식인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한나라 때의 지배층이 호족이고 수나라와 당나라의 지배층이 귀족이었다면 송나라 때는 유교 지식인들, 문신들 위주인 사대부 위주의 사회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치주의를 실시하면서 동시에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합니다. 무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장군들의 힘을 뺏으면서 그 군사권을 황제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역시 장군들, 무신들의 힘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덧붙여서 과거제도도 개혁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과거제도,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사실 과거제도 자체는 송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에요. 수나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 때는 과거 시험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송나라의 과거 시험은 총 3단계가 있었어요. 1단계는 지방에서 시험 보는 거고요.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은 2단계 중앙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시험이 있는데 이 3단계 과거 시험의 즉 최종 시험 단계를 황제가 직접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직접 얘네들의 순위를 매겨가지고 임명장 같은 것도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 전시라고 부릅니다.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 최종 단계의 시험 감독을 보는 것을 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과거 시험에 합격한 유교 지식인 4대부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재능을 알아봐준 사람이 누구예요? 황제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임명해준 사람 황제입니다. 이 황제에게 충성 안 바칠 수 있을까요? 바칠 수밖에 없겠죠. 자, 결국에 4대부들이 과거 시험의 개혁을 통해서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결국에 문치주의, 황제의 군사권 강화, 그 다음에 과거 제도의 개혁,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송나라의 중앙집권 체제, 황제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만 문치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통틀어서 문치주의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문치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당연히 장점은 안정된 황제의 지배 체제를 갖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반란의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졌겠죠. 지방에 있는 군인들의 힘은 약해지고요. 중앙에 있는 문신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하니까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문신 위주의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방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 북쪽에 있던 북방민족을 송나라는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송나라 북쪽에 있던 북방민족은 어떤 애들이 있었냐? 거란족, 즉 거란이 세운 요나라, 그 다음에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 같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 호시탐탐 만리장성을 넘어서 송나라 안쪽으로 침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방민족들의 침입에 대해서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했다? 송나라는 평화의 대가로 매년 많은 비단과 은을 제공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서하와 요나라를 상대로 비단과 은, 즉 돈으로 평화를 산 거죠. 그리고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서하와 요나라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는 곧 송나라의 재정 위기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송나라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인물로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왕안석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왕안석이 보기에 지금의 송나라 너무나 재정이 위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부자가 되게 하고 강한 병사를 길러야 한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첫째, 농민과 상인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 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했고요. 자, 둘째, 지금 송나라를 보니까 경제의 그런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다. 물자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어떤 지역은 이 물자가 많고 어떤 지역은 저 물자가 많다. 이것을 나라에서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건이 남는 곳에서 세금을 걷고 물건이 남는 곳에서 세금을 걷고 서로 부족한 지역에다가 국가에서 물자를 공급해 준다면 이 물자의 유통이 원활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안정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는 세금으로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부족한 지역에 물자를 공급하는 정책이에요. 국가가 주도로서. 그리고 셋째, 지금 송나라의 군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농민들을 평소에 훈련을 시켜서 얘네들의 일종의 예비군 형태로서 언제든지 병사로 조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개혁 정책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송나라의 경우에 보수파가 이것들을 반대를 해요. 굳이 그런 어려운 개혁 정책 실시할 필요 있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너무 부담이 크다라고 하면서 보수파는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 왕안석의 개혁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자, 모든 나라나 비슷해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한 번에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거대한 나라일수록요. 자,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한 번 정도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나라는 사실 이제 위기밖에 남는 게 없죠. 송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송나라는 요나라 뒤에 북쪽 지역을 장악했던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금나라에게 황허강 유역을 빼앗겨요. 자, 황허강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중국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중국인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황하강 유역을 빼앗기고 아래쪽 남쪽인 창장강 남쪽으로 수도를 이동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송나라가 남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남송은 사실 금나라가 공격할 때는 잘 버텼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후에 배우게 될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결국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실시했고 국방력이 약화되면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버텨내지 못했고 이후에 금나라의 공격에 밀려서 남송으로 이동했고 최종적으로는 몽골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송나라의 경제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 때는 사실 뭐 정치 이야기만 봤을 때는 뭐야 좀 허접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농업이나 상업, 경제 뭐 이런 것들이 학문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던 국가예요. 첫째, 농업이 발달을 합니다. 강남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 지역에 창장강 하류 지역에 많은 논을 개발을 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의 논을 확대를 하면서 많은 생산량의 증대를 이루어낼 수 있었죠. 덧붙여서 중요한 농사법인 모내기법이 송나라 시기에 발달을 합니다. 자,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벼를 논에다가 직접 심는 게 아니라 어린 벼를 키울 때는 모판이라고 하는 조그만 판때기에다가 어린 벼, 모를 심어가지고 키웁니다. 그럼 여기서 자란 어린 벼를 나중에 논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축축축축축축축축 맞춰가지고 심는 거죠. 자, 이렇게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은 토지 이용에 여유가 생기고요. 생산량 또한 증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농사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아직도 모내기법을 사용할 정도니까 상당히 발전된 농업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모내기법이 발전된 시기 송나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송나라 시기에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면서 도시에 있는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자기들만의 어떠한 같은 직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드는 동업 조직. 우리 배웠죠? 일종의 유럽에서 말하자면 길드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행이나 작이라고 불렀어요. 상업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돈도 발달해요. 최초로 무엇을 사용하냐? 지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교자라고 부르는 이름의 지폐였는데요. 그냥 그전에는 쇠로 만든 동전들만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지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지폐가 일정 정도의 가치를 한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약속을 해야지만 통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로 어떠한 교환 경제가 송나라 시기에 널리 발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국제적으로 무역도 활발을 했고요. 이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 같은 전문 관리 기구도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송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결국에 송나라의 농업도 발달하고 경제도 발달하면서 상업도 발달하면서 송나라 시기의 인구가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중국의 인구가 기원 전후로 해서 그냥 고만고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한번 빵 뛰는 시기가 있죠.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시기가 바로 송나라 시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나라의 발달된 경제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청명상하도라고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펑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그림이 엄청나게 길어요. 옆으로 엄청나게 긴 그림이어서 보통 교과서에서 전체의 그림을 소개시켜주지 못하고 일부 부분만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하천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요.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다리 양쪽에 어때요? 사람들이 겁나 많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활발하게 뭐 시장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 북적이는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 청명상하도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나라의 경제 발전을 나타내는 문화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나라의 학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유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육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가 육아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진나라 시기에는 분서객류, 법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육아의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이후에 한나라 때 남아있는 유교 경전들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훈고학이 발달하면서 유학이 다시 부활을 했어요. 한무제 때 유학을 나라의 중심으로 삼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후에 위진남북조와 수나라 당나라를 겪으면서 불교나 도교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위진남북조 시기 북위에 윈강석불 이런 분들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송나라 시기로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유교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교의 한 종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성리학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성리학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흔히 남송시대의 학자였던 주희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은 주희고요. 우리가 별명으로 주시성의 위대한 스승님이라고 불러서 주자라고 부릅니다. 공자를 공자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리학의 별명은 우리가 주자가 만들었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주자학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성리학에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 교과서에서 2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인간의
본성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우주의 원리, 우주의 이치, 세상의 도리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겁니다. 합쳐서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불러요.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약간 성리학의 맛배기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역사 수업이다 보니까 어떤 이념적으로 학문적으로 명확한 설명은 조금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사 교과 쪽에서 강조하는 포인트 위주로 수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엔 무엇이냐? 인간의 본성, 사람의 마음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그 본성은 우주의 원리, 세상의 도리, 이 세상의 이치, 좋은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본성은 즉 원래 어떻다? 좋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의 본성이 좋고 착하고 도리가 있고 이치에 맞는다 그래서 모두가 착하고 모두가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좀 더 좋은 사람이고요. 나쁜 사람은 조금 더 낮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이런 것처럼 원래 본성은 훌륭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상하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은 쪽에 있는 사람, 만약에 자기가 좀 부족해요. 본성은 훌륭하지만 살면서 뭔가 잘못했어. 훌륭하지 못해. 그런 경우에는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약간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성리학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핵심은 뭐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판단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의 구분이 명확해요.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뭐 스승과 제자, 첫째 아들과 나머지 옛날로 따졌을 때 남자와 여자 뭐 이런 구분들이 명확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뭐다? 유교, 공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이 성리학 되겠습니다. 성리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리학이 송나라에서 만들어지고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성리학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유교 하면 갖는 어떠한 약간 올드한 이미지 있잖아요. 굉장히 약간 엄격하고 좀 형식적인 느낌이 드는 약간 유교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미지 있을 텐데 그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성리학에서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고요. 그 영향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으니까요. 자, 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나라 시대 때는 과학도 발달해요.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화약 무기, 그리고 나침반, 활판, 인쇄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화약 무기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나침반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활자를 이용해서 그 활자를 조합해가지고 찍어낼 수 있는 활판 인쇄술. 우리 구텐베르크 할 때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 알 겁니다. 그 활판 인쇄술까지도 송나라 시기의 발명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송나라 시기의 발명품은 나중에 이슬람 상인을 통해서 유럽에 전달되어서 유럽의 역사를 크게 바꾸는 데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송나라 이야기는 얼추 했으니까 우리가 플러스로 송나라를 괴롭혔던 북방 민족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나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라를 세운 민족은 거란족이에요. 거란족은 사실 우리나라랑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뒤를 이었던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거란이고요. 요나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고려에 많이 쳐들어오는 나라가 또 요나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배우니까 오늘은 그냥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나라고 요나라가 송나라를 괴롭혔다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리장성 남쪽으로 계속 쳐들어왔고요. 송나라는 요나라를 막기 위해서 많은 은과 비단을 제공했어야 됐습니다. 자, 요나라 옆에 있던 나라는 서하라고 하는 나라예요. 탕구트족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웠는데 역시 송나라를 괴롭히고 은과 비단을 받아갔다.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의 관련성을 따졌을 때는 요나라가 조금 더 서하보다는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뒤를 잇는 나라는 바로 금나라 되겠습니다. 자, 금나라는 사실 원래 요나라가 잘 나갈 때는 구석에 있던 애들이에요. 원래 여진족입니다. 자, 구석에 있던 여진족인데 세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송나라가 어떻게 하냐. 송나라가 여진족이랑 협상을 해요.
자,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요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래? 너도 언제까지 구석에서 찌그러져 살 순 없잖아. 우리랑 힘을 합쳐서 요 나라를 물리치면은 너는 우리나라 북쪽에서 땅이 커지면 좋고 우린 요 나라가 없어지면 좋고 우리가 요 나라한테 주던 은과 비단 너희들에게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나라와 송나라가 함께 요 나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송나라가 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금나라과의 약속을 지키지를 않아요. 결국에 금나라가 송나라에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 나라가 만리장성을 넘고 나서 어느 정도 공격을 멈췄다면 금나라는 그 이후에 더욱더 공격을 합니다. 결국에 화북지역, 즉 황허강 유역을 완전히 차지해버리는 게 금나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나라는 남쪽으로 도망가서 남송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누구에게 멸망한다? 몽골에게 멸망을 한다. 남송과 같은 운명이네요. 같이 꼭 금나라 여진족 반드시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상조 춘천전복 진안 위진양복일성 5대 19 다음에 있는 송나라를 공부를 했어요.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다시 통일한 왕조였지요. 그리고 이 송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로 요 나라랑 금나라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요 나라랑 금나라는 북방 유목민족으로서 송나라를 거의 많이 이겨먹을 정도로 군사력으로 압도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요 나라랑 금나라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는 이 순서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나라랑 금나라가 송나라를 압박하는 모양이다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민족으로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나라가 등장하는 것은 다음 시간인 원나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송나라의 정치, 문치주의를 핵심으로 공부를 했고요. 송나라의 경제도 공부를 했어요. 모내기법, 그 다음에 지폐사용 이런 것들. 문화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3대 발명품 이야기도 했습니다. 송나라를 괴롭혔던 북방민족에는 크게 요나라랑 금나라가 대표적이고요. 거란과 여진족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친구들. 그럼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 원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친구들 안녕!